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운영체제. 난 뭔가 알아야겠죠. 운영체제의 특징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나요? 그쵸? 여기 기초 활용하기. 자, 운영체제란 사용자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 자, 그래서 그 운영체제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윈도우, 뭐 유닉스, 리눅스, 뭐 맥,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 관리 기법에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여러분? 메모리 관리 기법. 자, 4가지가 지금 1번을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에자일 방법론 중 하나인 기법, 스크럼 기법에서 사용되는 프린트 해시랑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자일 방법론 교체 기법.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배울 때 코포수 자, 반입 기법에 해당하는 애는 뭐가 되죠? 반입 기법. 메모리의 적재 시기를 결정을 하죠. 자, 그리고 배치 기법. 메모리를 어디에 적재를 할지. 자, 할당 기법은 메모리의 적재 방법 결정. 교체 기법은 메모리 교체 대상 결정. 자, 그래서 반입 기법은 when, 언제. 배치 기법은 where, 어디에. 할당 기법, 방법은 how,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교체 대상 결정하는 교체 기법은 who에 해당이 되죠. 자, 이제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배치 기법에 이제 해당되는 게 필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애들이죠?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뭐예요? 최초 적합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딱 집어 넣는 거고, 크기와 상관없이. 자, 최적 적합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중에서 지금 가장 크기가 비슷한 공간을 선택을 해서 적재를 하는 거. 자, 최악 적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에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최초적 합을 first fit, 최적적 합을 best fit, 최악적 합을 worst fit이라고 하고, 자, 저걸 그림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 2K라고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뭐뭐뭐 있어요? 3K, 2K, 4K 다 가능하죠. 자, 그 중에서 최초 적합은 그냥 제일 먼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집어넣는다 라는 건 거고, 최적 적합은 3, 2, 4 중에서 2K와 가장 맞는 그곳에 이제 넣겠다 라는 거고, 최악 적합은 그냥 가장 큰 곳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큰 곳에 이렇게 넣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라고 해가지고 혹시 요런 그림 보셨을까요? 요 그림. 뭐 가끔가다 여기 디스패치에 그 구멍 뚫어 놓거나 뭐 여기 웨이크업 이런 데다 구멍 뚫어 놓고 막 이러거든요. 요 그림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준비를 하셨으면. 자, 이랬을 때 생성 상태, 얘는 뭐죠? 요 그림은 저는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자, 프로세스의 상태 중에서 요 생성 상태는 뭐다? 사용자에 의해 프로세스가 생성된 상태를 생성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준비 상태, 얘는 뭘까요? 얘는 CPU를 할당받을 수 있는 상태를 준비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실행 상태, 얘는 실행이 된 거예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를 실행 상태. 대기 상태는 프로세스 실행 중에 입출력 처리 등으로 인해서 CPU를 양도하고 입출력 처리가 완료까지 이제 대기 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대기 상태. 그리고 완료, 요 상태는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을 받아서 주어진 시간 내에 완전히 이제 수행을 종료한 상태를 이제 완료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작성하면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프로세스 상태에 전이되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디스패치, 여기
얘는 뭘까요? 준비해서 실행이라는 것도 요걸 알아야 돼요. 요 화살표. 지금 준비해서 실행 방향으로 되고 있죠. 준비해서 실행에 있는 디스패치는 뭐냐?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선정을 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는 게 디스패치. 자, 실행해서 준비. 타이머 런아웃. 얘는 이제 독점을 방지를 하는 거죠. 제어권을 빼앗는 거예요. 인터럽트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타이머 런아웃. 자, 그리고 요거. 실행해서 대기 상태. 얘는 프로세스가 이제 뭐 입출력이라던가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 위해 이제 대기로 전환하는 거고, 이제 웨이크업이라는 거는 입출력도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뭐 자원이 이제 할당이 다 되어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 단계가 이제 대기에서 준비 상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써놓을까요? 출력 발생. 얘가 프로세서가 입출력 자원분을 기다리기 위해 대기로 전환. 웨이크업. 입출력이 완료되거나 자원이 할당되어 다시 실행.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선점형 스케줄링, 비선점형 스케줄링. 자, 선점형 스케줄링 뭘까요? 자,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는 스케줄링을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뭐냐? 얘는 한 애가 실행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이제 가는, 중간에 이렇게 점유가 다른 프로세스가 치고 못 들어오는 걔가 이제 비선점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점형 스케줄링 안에는 뭐가 있는지, 비선점형 스케줄링 안에는 뭐가 있는지 좀 알아둬야겠죠. 자, 선점형 스케줄링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운드 로빈, SRT, 그리고 4단계 Q, 4단계 피드백.
자,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같은 시간에 CPU 시간을, 같은 크기의 CPU 시간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게 라운드 로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선점형 스케줄링 중에 라운드 로빈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케줄링 기법이라는 거는 사용 중인 프로세스에서 자원을 빼앗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선점형이냐 비선점형이냐 라고 하는 게 나누어지는 거고요. 선점형 기법에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서를 빼앗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뺏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선점 스케줄링 방식이 이제 프로세스의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CPU를 먼저 차지하기가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실시간 시분할 시스템 같은 데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 거죠. 다만 이제 많은 오버헤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건 거고. 자, 이제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이 있는데, 프로세스한테 이미 이제 할당된 CPU를 강제로 내가 못 뺏어 오는 겁니다. 프로세스의 사용이 모두 다 끝난 후에 이제 스케줄링을 해야 하는 방법을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요구를 공정하게 이제 공정히 처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만 짧은 작업이 이제 바로 뒤에 있는데 긴 작업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요? 긴 거부터 이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짧은 작업이 긴 작업을 기다리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한다 라는 건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이 이제 나왔던 건데, 라운드 로빈에서 아마 영어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FIFO 스케줄링 방식 아시나요? 걔는 비선점형에 해당되는데,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다 라는 건 거잖아요. 자, 그 기법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 게 얘인 거예요. 라운드 로빈.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이렇게 적재가 돼요. 이렇게 착착착착. 근데 그 주어진 할당량의 시간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거만큼 일을 하는데, 그 할당량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아직 다 안 끝날 수도 있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그 맨 뒤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가 되는 거긴 한데, 그 시간에 똑같이 할당을 받고 그 시간만큼 만약에 일을 못하면 다시 맨 뒤로 넘어가는 그런 선점 스케줄링 방식인 거예요. 자, 그리고 SRT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짧게 설명을 하면, 짧은 애부터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를 먼저 수행. 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새로 도착한 애든 뭐든 우선 대기 큐 안에 게 쫙 나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중에서
그 프로세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남아있는 실행 시간이 가장 적은 애부터 먼저 CPU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그리고 다단계 큐 방식은 여러 개의 큐를 이용을 해서 상위 단계 작업에 의한 하위 단계 작업이 선정. 그러니까 우선순위마다 그 준비되는 큐를 다 형성을 해놓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그 프로세스에 그 우선순위 큐의 프로세스에 CPU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선순위가 낮은 큐에서 작업이 실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위 단계의 큐에서 프로세스가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CPU를 뺏어다가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단계 피드백 큐. 큐가 빠졌네요. 자, 얘는 뭐냐면은 큐마다 서로 다른 CPU 시간 할당량을 부여를 받습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선입선출 방식이랑 우리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방식의 혼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합친 거다라는 거. 뭔가 특성이 되게 다양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이 혼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저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 방식이고,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는 그 특성에 따라서 각각 대기 큐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실행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대기 큐로 이동을 하고, 뭔가 연산 위주의 프로세스들이다 이러면은 라운드 로빈 방식의 대기 큐에서 주어진 시간에 할당량이 만료되면 이제 계속 뒤로 가는 것처럼 이제 배치가 되는 거고, 뭐 실행 시간이 길수록 그러면은 점점 낮은 우선순위를 지니게 되면서 마지막에 가장 낮은 우선순위 큐에 도달하면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또 라운드 로빈 방식 스케줄로 이제 되는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선입선출과 라운드 로빈의 혼합된 방식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은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우리 방금 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였죠? 선입선출이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이게 가장 간단한 스케줄링 기법이에요. 먼저 대기 큐에 들어온 작업에게 먼저 CPU를 할당. 자, 얘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작업이 먼저 걔가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걔가 먹고 있으면은 중요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애도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거 종료할 때까지 다른 애들이 CPU 점유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이때 FIF 스케줄링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 FCFS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First come, first serve.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자, 얘는 각 작업마다 우선순위가 주어져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제일 높은 작업에게 먼저 CPU가 할당되는 방법. 그러다 보니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작업은 좀 빠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뭐 체류 시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높아지는 에이징 기법 같은 것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한부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하면 데드라인.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제한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자, 그 다음 SJF. 뭐냐면은 슈키스트. 자, first. 가장 짧은 작업부터 수행을 하고,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처리해야 될 작업 시간이 가장 적은 프로세스에 이제 CPU를 할당을 해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화된다라는 알고리즘인 거지만, 다만 이제 각 프로세스의 CPU 요구 시간을 미리 알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예요? 기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게 HRN. 얘는 대기 중인 프로세스 중에서 현재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하죠. 기하 현상 최소화. 자, 왜냐면은 저 SJF 스케줄링 기법이 어떤 약점이 있어요? 긴 작업과 짧은 작업 간에 이제 지나친 불평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만약 서비스 받을 시간이 이제 분모에 있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짧은 작업의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다만 이제 대기 시간이 분자에 있으니까 긴 작업도 대기 시간이 큰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 부분이 지금 운영체제 기초 활용하는 그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가상화가 뭐죠? 가상화. 여러분, 가상화가 뭐예요? 우리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여러 개로 보이게 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네이버 엠박스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것들 하는데 쪼개가지고 여러 개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은 물리적인 리소스들을 사용자에게 하나로 보이게 하는 기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IT를 이제 구매하는 대신에 임대를 받는 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이제 막 많은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뭐 기능에 이제 액세스를 해가지고 그 내가 사용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는 그런 건 거죠. 자,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컴퓨터 시스템 리소스를 제공.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초기 투자를 할 때 막 엄청 대규모의 투자가 없더라도 컴퓨팅 리소스에 빠르게 액세스하고 그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본 비용이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뭐 성능도 훨씬 향상이 될 거고 모든 서비스의 뭐 안전성, 뭐 확장성 뭐 이런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뭐 IT 보안, 뭐 유지 이런 어려움과 비용이 좀 사라지죠. 왜냐면은 좀 높은, 좀 숙련된 사람이 뭐 그 공급을 해줄 텐데 잠재적인 위험에도 대응을 다 해줄 거고 뭐 고객들이 뭐 규제하는 그 요구 사항들도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뭐 최신 보안 기술에도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그거 임대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에도 유형이 나뉘죠.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SAS, AS, PAAS 그리고 IAAS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AAS가 서비스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지금 요 S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서 따가지고 온 거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서 따가지고 온 거고, 소프트웨어. 얘가 서비스형이고 얘가 소프트웨어.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얘는 플랫폼형 서비스형. 얘는 인프라형 서비스형. 인프라 서비스형, 얘는 플랫폼 서비스형, 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기업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인프라죠. 저 IaaS 서비스형 인프라를 통해 뭐 서버 공간이라던가 뭐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킹 뭐 이런 거 같은 인프라 기본 요소들에 액세스를 하고요. 그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을 하면서 저 클라우드 공급자가 제공해주는 뭐 서버라던가 네트워킹 스토리지들을 이제 사용을 하죠. 자, 이 플랫폼형 서비스, 얘는 뭐예요? 아, 플랫폼형 서비스, 서비스형 플랫폼. 쟤는 이제 완전한 개발 환경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배포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이럴 때 인프라 계층을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 PaaS 서비스형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개발자는 뭐 운영체제라던가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미들웨어 뭐 아니면 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저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위한,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를 위해 설계가 된 게 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인 거고. 봅시다. 좀 더 정리를 해서 드려야겠죠. 요거는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우리 MS 오피스 365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요거 인프라형은 우리 와스 요거 아마존 웹 서비스. 제가 제일 유명하죠 뭐.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은 얘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요 순서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요거는 써봤겠죠. 소프트웨어는. 왜냐면 뭐 드롭박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저 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소프트웨어형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통해 접속,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서비스. 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실행,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프라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 스토리지 같은 시스템 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자, 근데 얘네들이 가끔 가다가 시험 문제에 자주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다음 네트워크 계층 구조 파악 부분을 볼 텐데, 우리 네트워크 계속 썼죠? 이 단어 뭐죠? 네트워크란 뭘까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 또는 기기에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죠. 우리 네트워크라는 말을 진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고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요. 걔네 둘을 잇는 링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빠르겠죠. 그냥 여러 개체가 정보를 주고받는 경로, 요런 느낌.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든 망. 자, 그래서 보면 우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근거리 네트워크가 있고 광대역 네트워크도 있죠. 자, 근거리 네트워크 뭐예요? 랜. 뭐 한 건물 정도 아니면은 뭐 더 작은 지역 정도는 이제 커버가 가능하고, 얘는 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보다 큰 전송 거리가 훨씬 넓어요. 쟤는 광대역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두 개의 차이 정도는 조금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역 네트워크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학교, 회사, 집, 뭐 요런 장비들을 서로 연결을 하는 게 이제 랜인 거고요. 이때 이제 컴퓨터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공유기라던가 스위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자,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사실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말고는 유지보수비 같은 게 크게 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을 하죠. 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얘는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랜과 랜 사이, 그러니까 한 건물 지역 이렇게 되는 게 랜을 사용을 했다면 그 랜과 랜을 이제 잇는 광범위한 지역 단위로 이제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얘인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속을 하죠? 어떤 망을 통해서 접속을 할까요? 우리가 아는 세 개 딱 있죠. SKT, KT, LG. 이 망 이용을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망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쵸? 자, 그것처럼 ISP 업체에서 설치해준 그 랜선을 통해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 뭐 네이버 서버실에 있는 그 네이버 웹 서버에 가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랜과 랜 사이를 이어주는 걔가 쟤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작은 네트워크들이 서로 합쳐진 거고, 그게 얘. 그걸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만든 하나의 큰 네트워크가 얘. 그래서 얘네들의 정의와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